챕터 1 모욕의 시작. 오늘이 제 68번째 생일이었어요. 아침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죠. 마치 어린아이가 소풍 가는 날 아침처럼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제가 처음으로 저 자신을 위한 작은 파티를 준비한 날이었거든요.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떡집에 들러 인절미랑 꿀떡을 받아왔어요. 케이크는 동네 빵집에서 제일 예쁜 걸로 골랐죠. 딸기가 올라간 생크림 케이크였는데 보기만 해도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휴게실을 빌려놨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들한테 오후 3시에 오라고 초대했어요. 여러분, 오늘 제 생일이라서 소박하게 준비했어요. 많이 드세요. 이웃 할머니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어요. 김 여사님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축하한다고 했고 박 여사님은 화분까지 들고 오셨더라고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어요. 마치 가슴속에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았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휴게실 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며느리 지연이가 들어왔어요. 화려한 브랜드 옷에 명품백을 들고 마치 무대 위 주인공처럼 등장했죠.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불청객이 찾아온 기분이었달까요? 어머님 여기 계셨네요. 아이고, 이런 걸 또 혼자 준비하셨어요. 지연이가 활짝 웃으며 제가 준비한 케이크 상자를 보더니 한숨을 푹 쉬었어요. 그리고는 이웃들을 둘러보며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죄송해요. 어머님이 요즘 손도 많이 떨리시고 기억도 잘 못하셔서 제가 항상 대신 준비해드리거든요. 오늘도 제가 미리 와서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제 얼굴이 화끈거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항변하려는데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웃들의 시선이 저를 향해 쏟아졌는데 그 눈빛이 마치 불쌍한 노인을 보는 것 같았어요. 지연이가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손에 들고 있던 생수병을 열더니 저한테 건네주는 척하면서 아주 교묘하게 기울였어요. 찰나의 순간이었죠. 차가운 물이 제 앞가슴을 적시며 흘러내렸어요. 하얀 블라우스가 순식간에 젖어버렸고 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어머님 또 흘리셨네요. 제가 닦아드릴게요. 지연이가 재빨리 휴지를 꺼내 제 옷을 닦는 신용을 했어요. 마치 연극 무대 위에서 완벽한 며느리 역할을 하는 배우 같았죠. 이웃들을 향해 돌아서며 애처로운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해요. 여러분 나이 들면 다들 이러시잖아요. 저희 어머님도 이제는 혼자서는 힘드신가 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실수가 아니라 계획된 모욕이라는 거요. 지연이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걸 봤거든요. 승리자의 미소였어요. 저를 무력한 노인으로 만들어버린 것에 대한 만족스러운 미소였죠. 아이고, 그래도 이런 며느리 둔 게 복이네요. 맞아요. 요즘 며느리 중에 시어머니 이렇게 챙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웃들의 칭찬이 쏟아졌어요. 지연이는 겸손한 척 손사래를 치면서도 얼굴엔 득이양양한 표정이 가득했죠.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처럼 아무도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으니까요.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부는 순간에도 지연이가 제 손을 잡고 도와주는 척했어요. 어머님, 제가 같이 불어드릴게요. 혼자서는 힘드시죠? 촛불이 꺼지는 순간 제 마음속 불꽃도 함께 꺼져버린 것 같았어요. 68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생일이 가장 치욕스러운 날로 변해버렸죠. 이웃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휴게실에 저와 지연이만 남았을 때 지연이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어머님, 앞으로는 이런 일 혼자 준비하지 마세요. 창피하잖아요.
그 말을 남기고 지연이가 나간 뒤 저는 혼자 남은 케이크를 바라봤어요. 달콤해야 할 생크림이 쓴맛처럼 느껴졌고 축하받아야 할 생일이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는데 닦을 힘조차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정말로 초라한 노인 그 자체였어요. 물에 젖은 옷, 구겨진 얼굴, 힘없이 처진 어깨, 지연이가 만들어낸 프레임 속에 갇힌 불쌍한 늙은이였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쿵 하고 주저앉았어요. 가슴 속에서 뭔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게 느껴졌죠.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모를 감정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이게 단순한 며느리의 무례함이 아닌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용기를 내어 옷을 갈아입으려고 침실로 들어갔어요. 그때 화장대 위에 놓인 남편의 유품 상자가 눈에 들어왔죠. 평소엔 잘 열어보지 않던 상자였는데 오늘따라 뭔가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들었어요. 낡은 통장들과 서류 뭉치를 하나하나 꺼내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제 손이 멈췄죠. 익숙한 제 도장이 찍혀 있는 서류였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자세히 보니 도장의 테두리가 삐뚤고 잉크가 번져 있었어요. 이건 제가 찍은 도장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제 도장을 위조한 거였죠.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서류를 더 뒤적이니 비슷한 문서들이 여러 장 나왔어요. 모두 제 재산과 관련된 것들이었는데 제가 도장을 찍은 기억이 전혀 없는 것들이었죠. 순간 며칠 전 새벽에 들었던 지연이의 통화 내용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그냥 잠결에 들은 거라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이제야 그 말의 의미가 선명하게 들려왔어요. 친정엄마와 통화하면서 지연이가 했던 그 말. 시어머니 재산은 곧 제 거예요. 저 노인네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이건 단순한 며느리의 버릇 없음이 아니었어요. 내 인생 자체를 노린 치밀한 범죄였던 거예요. 치매 프레임을 씌워 저를 무력하게 만들고 그 틈을 타 재산을 빼돌리려는 계획이었죠. 하지만 증거가 더 필요했어요. 이것만으론 부족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지금부터였어요. 제가 이 사실을 알아챘다는 걸 지연이가 눈치챈다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챕터의 은폐된 진실. 위조된 도장이 찍힌 서류를 손에 쥔 채 저는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굳어 있었어요. 마치 깊은 바다 속에 가라앉는 것처럼 숨이 막혔죠. 이게 현실인가 싶어서 뺨을 꼬집어 봤는데 아팠어요. 꿈이 아니었던 거예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다시 뒤적였어요. 하나, 둘, 셋, 넷, 5장, 6장 계속 나왔어요. 어떤 건 작년 날짜였고, 어떤 건 올해 초였죠.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몇 달 전 제가 친정 다녀온다고 집을 비웠을 때, 그런 시기와 정확히 맞아떨어졌어요. 지연이는 제가 없는 틈을 노려 착실하게 준비해왔던 거예요. 순간 아들 도현이가 떠올랐어요. 내 아들이라면 믿어주겠지. 그래도 피를 나눈 자식인데 엄마 편을 들어주겠지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이 생겼죠.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용기를 내어 전화기를 들었어요. 도연아, 엄마야. 지금 집에 좀 와줄 수 있니? 급한 일이 있어.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연이가 오늘 엄마 생일 파티 도와드리러 갔다고 하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지연이가 벌써 선수를 친 거예요. 도와드리러 갔다고 포장을 해놨구나 싶었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서류를 꼭 쥐고 아들을 기다렸죠. 1시간쯤 지나 도연이가 왔어요. 얼굴에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그래도 와줬다는 게 고마웠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오늘 있었던 일과 서류에서 발견한 위조 도장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이 분노하며 지연이를 혼내줄 거라 기대했죠. 엄마, 이게 다예요. 도장이 좀 이상하다고요. 도현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마치 귀찮은 일에 휘말린 사람처럼 한숨을 푹 쉬었죠.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믿었던 아들마저 제 편이 아니었던 거예요. 도연아, 이건 위조야. 엄마가 찍은 도장이 아니라고. 엄마, 요즘 기억력이 좀 떨어지신 것 같던데. 정말 안 찍으신 거 맞아요. 지연이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마지막 희망의 끈이 끊어진 소리였죠. 아들의 눈빛은 마치 정말로 치매에 걸린 노인을 보는 것 같았어요. 지연이가 씌운 프레임이 아들에게까지 먹혀 들어간 거예요. 엄마, 지연이 체면도 좀 생각하세요. 남들 앞에서 창피 주시면 안 돼요. 지연이가 얼마나 힘들게 엄마 모시는데. 체면, 그 단어가 제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어요. 제가 68년 살면서 지켜온 체면은 뭐란 말인가요? 오늘 생일 파티에서 당한 그 모욕은 뭐였나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어요. 아들 앞에서 우는 건 더 초라해 보일 것 같았거든요. 도현이가 나간 뒤 저는 거실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았어요. 온 세상이 저를 등진 것 같은 기분이었죠. 마치 무인도에 혼자 남겨진 것처럼 고립감이 밀려왔어요. 그때였어요. 작은 발소리가 들리더니 손주 하민이가 다가왔어요. 할머니 왜 울어요? 8살 하민이의 맑은 눈동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언제 왔는지도 모르게 조용히 다가온 아이였죠. 작은 손으로 제 눈가를 닦아주는데 그 손길이 너무 따뜻해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하민이가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냈어요.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는데 눈물 흘리는 사람이 그려져 있었고 밑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할머니 울지마, 내가 지켜줄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엄마가 할머니 괴롭히는 거 다 봤어요. 나쁜 엄마예요.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8살 아이의 눈에도 보이는 진실을 어른들은 왜 못 보는 걸까요? 아니, 보고도 모른 척하는 걸까요? 하민이를 꼭 안아주며 한참을 울었어요. 이 작은 아이만이 제 편인 것 같았죠. 밤이 깊어지자 저는 결심했어요. 혼자서는 안 되겠다.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조카 영호가 떠올랐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똑똑한 아이였죠. 망설임 끝에 전화를 걸었어요. 영호야, 이모야, 내일 시간 좀 낼 수 있니? 상담하고 싶은 게 있어서. 이모,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영호의 따뜻한 목소리에 또 눈물이 났어요. 그래도 믿을 사람이 한 명은 있구나 싶었죠. 내일 영호를 만나 모든 걸 털어놓기로 했어요. 증거를 더 모아야 했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내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순 없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요. 지연이가 만든 치매 프레임을 깨부수고 내 명예를 되찾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더 있었어요. 자정 무렵 지연이가 집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는데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목소리를 낮췄지만 민감해진 제 귀엔 들렸죠. 걱정 마, 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 그 노인네는 이제 끝이야.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끝이라니 무슨 끝을 말하는 걸까요? 더 큰 음모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여 온몸이 덜덜 떨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투지도 솟아올랐죠.
절대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오기가 생겼어요. 다음 날 아침 영호를 만나러 가면서 결심했어요. 이제부터는 싸움이다. 내 인생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 시작된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어요. 지연이의 계획이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잔인하다는 걸, 그리고 제가 곧 더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영호를 만나고 나서 알게 된 진실이었어요. 지연이가 훔친 게 단순히 제 재산만이 아니었다는 거 믿으실 수 있겠어요. 챕터 3 균열. 다음 날 아침 일찍 영호를 만나러 나갔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는데 제 마음은 더 시렸죠. 마치 얼음장 위를 맨발로 걷는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도 걸었어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면 이 정도 고통쯤이야 견딜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카페에서 영호를 만났을 때 그 아이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뭔가 알아낸 게 있는 것 같았죠. 영호가 노트북을 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이모, 제가 조사해봤는데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모 명의로 된 대출이 3건이나 있더라고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대출이라니 제가 은행에 간 적도 없는데. 무슨 대출이란 말인가요? 손이 떨려서 커피잔도 제대로 들 수가 없었어요. 영호가 서류를 한 장 한 장 보여주는데 정말 제 이름과 주민번호가 적혀 있었죠. 그리고 이모 혹시 부녀회 회계장부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부녀회 장부라니 갑자기 왜 그걸 묻는 건지 의아했어요. 영호가 설명하기를 지연이가 부녀회 총무를 맡고 있는데 뭔가 수상한 점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했어요. 제보자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회계사였는데 장부가 이상하다고 의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호야,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하니? 증거를 더 모아야 하는 거 아니니? 네, 이모, 일단 은행 거래 내역부터 확인해야 해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도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경찰이라는 단어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가족 간의 일을 경찰까지 개입시켜야 하나 하는 마음과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다는 마음이 충돌했죠. 마치 제 안에 두 개의 목소리가 싸우는 것 같았어요. 한쪽은 참으라고 했고 한쪽은 싸우라고 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 도현이에게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어요. 영호가 알아낸 사실들을 알려주면 이번엔 믿어주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서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출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또 그 이야기예요. 제발 그만하세요. 지연이가 얼마나 상처받는지 아세요?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가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았죠. 믿고 싶었던 아들이 끝내 제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어요. 엄마가 자꾸 이러시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지연이랑 하민이 데리고 독립할 수도 있어요. 독립이라는 말이 제 귀를 때렸어요. 손주 하민이마저 빼앗긴다는 생각에 온몸에 힘이 빠졌죠.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마치 깊은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숨이 막혔고 빛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민이가 학교에서 돌아온 거였죠. 가방을 내려놓고 제게 달려왔어요. 작은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으며 무언가를 내밀었어요. 또 그림이었는데 이번엔 다른 내용이었어요. 그림 속에는 할머니와 손을 잡고 있는 아이가 그려져 있었고 주변에는 무지개와 해님이 그려져 있었어요. 밑에는 할머니랑 나랑 행복하게 살 거예요 라고 적혀 있었죠.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 작은 아이가 제게 주는 위로가 너무 컸어요.
할머니 아빠가 나한테 화냈어요. 할머니 이야기하지 말래요. 8살 아이의 떨리는 목소리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아이가 할머니 편을 들었다가 혼난 거였죠. 지연이가 아이와 저 사이를 갈라놓으려 한다는 게 너무 잔인했어요. 순수한 아이까지 이용하는 그 교묘함에 치가 떨렸어요. 하민이를 꼭 안아주며 괜찮다고 달래주었어요. 아이는 제 품에서 스르르 잠이 들었죠. 자는 아이의 얼굴을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이 아이가 엄마 때문에 상처받을까봐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 무렵 지연이가 집에 들어왔어요. 하민이를 데리러 온 거였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비웃듯이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도 영호 만나셨다면서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누굴 만나는지까지 감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연이의 눈빛은 마치 독사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죠. 제가 뭘 하든 다 알고 있다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어머님이 계속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시면 정신병원에 모셔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정신병원이라는 단어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치매 프레임을 넘어서 이제는 정신병까지 만들려는 거구나 싶었죠. 지연이가 하민이 손을 잡고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던졌어요. 나 참 내일 부녀회 회의 있는 거 아시죠? 어머님도 오셔야 해요. 중요한 발표가 있거든요. 부녀회 회의 그 말에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영호가 말한 장부 조작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지연이가 또 무슨 함정을 파놓은 건 아닐까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 사진을 꺼내놓고 한참을 울었어요.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저 혼자서는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하민이가 그려준 그림들을 다시 꺼내봤어요. 할머니 울지 마, 내가 지켜줄게. 할머니랑 나랑 행복하게 살 거예요. 이 순수한 응원이 제게 힘을 주었어요. 그래. 나는 혼자가 아니야.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싸워야 해. 그런 생각이 들었죠. 새벽녘 잠이 들려는 순간 복도에서 지연이 통화하는 소리가 또 들렸어요. 이번엔 더 선명하게 들렸죠. 내일이면 다 끝나. 그 노인네 완전히 무력화시킬 거야. 부녀회에서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릴 거니까.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내일 부녀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꾸미려는 걸까요? 하지만 이제는 도망가지 않기로 했어요. 정면으로 맞서기로 했죠. 하민이를 위해서라도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아직 몰랐어요. 지연이가 준비한 함정이 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밀하고 잔인하다는 걸, 그리고 내일 부녀회에서 제가 받을 충격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를 거라는 걸 말이에요. 챕터 4 그림자 조사. 새벽 4시에 눈이 떠졌어요. 부녀회 회의가 있는 날이었죠.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서 더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마치 전쟁터에 나가기 전 병사의 마음이 이럴까요? 두렵지만 피할 수 없는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영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오전에 급히 만나자고요. 답장이 바로 왔는데 이미 뭔가를 알아낸 것 같았어요. 카페가 아닌 영호의 사무실로 오라고 했거든요. 더 안전한 곳에서 이야기해야 한다면서요. 영호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책상 위에는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영호의 얼굴은 밤을 새운 듯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죠. 마치 사냥감을 쫓는 매의 눈 같았어요. 이모 드디어 찾았어요. 부녀회 이중 장부예요. 제 친구가 해킹 전문가인데 도움을 받았어요. 화면에 떠오른 엑셀 파일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같은 날짜에 두 개의 다른 금액이 적혀 있었고 그 차액이 어마어마했죠. 무려 3천만 원이 넘는 돈이 증발한 거예요. 그것도 제 이름으로요. 여기 보세요. 이모 이름으로 인출된 기록인데 이모는 이날 병원에 계셨잖아요. 알리바이가 완벽해요. 맞아요. 그날은 제가 건강검진 받던 날이었어요. 병원 기록이 다 남아있죠. 지연이는 제가 없는 틈을 노려 제 도장을 도용해 돈을 빼돌린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어요. 드디어 확실한 증거를 잡았으니까요. 영호야, 이걸로 충분할까? 지연이를 막을 수 있을까? 내 이모 이제 경찰에 가져가면 돼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어요. 영호가 또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지연이의 개인 계좌 거래 내역이었는데 부녀회에서 빠진 돈과 정확히 같은 금액이 입금되어 있었어요.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었죠.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는데 받아보니 같은 아파트에 사는 정 회계사였어요. 부녀회 장부가 이상하다고 제보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어르신 오늘 부녀회 오시면 안 돼요. 지연 씨가 뭔가 준비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어제 지연 씨가 주민 몇 명을 따로 만났어요. 어르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것 같던데. 가슴이 철렁했어요. 지연이가 주민들까지 포섭해서 저를 집단으로 공격하려는 거구나 싶었죠. 하지만 이제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증거를 확보한 이상 정면 돌파해야 했으니까요. 영호와 함께 증거를 복사하고 USB에도 담았어요. 원본은 영호가 보관하고 복사본은 제가 가지기로 했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요. 영호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이모,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같이 가는 게 어떨까요? 아니야. 이건 내가 직접 해결해야 해. 내 인생이니까.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가는 길에 문득 생각났어요. 평생 참고 양보하며 살았던 제가 이렇게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니 인생이란 게 참 아이러니하다고요. 하지만 더는 당할 수만은 없었어요. 저를 위해서도 하민이를 위해서도요. 집에 도착하니 현관 앞에 뭔가가 놓여 있었어요. 작은 봉투였는데 열어보니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제가 영호 사무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죠.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지연이가 저를 미행시킨 거예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지연이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검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마치 심판관 같은 모습이었죠.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님 요즘 너무 바쁘신 것 같네요.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느라. 제 손에 들린 서류 가방을 힐끗 쳐다보는 지연이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뭔가 눈치챈 것 같았죠. 하지만 저도 이제는 숨지 않기로 했어요. 똑바로 마주봤죠. 오늘 부녀회에서 중요한 안건이 있어요. 어머님의 치매 진단 문제요. 주민들이 걱정하거든요. 치매 진단이라니 기가 막혔어요. 병원에 간 적도 없는데 무슨 진단이란 말인가요? 하지만 지연이는 이미 모든 시나리오를 짜놓은 것 같았어요. 주민들까지 동원해서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 작정이었던 거죠. 오후 2시 부녀회 회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마치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도 폭탄을 준비했어요. 이중 장부와 횡령 증거라는 강력한 무기를요. 회의실로 가기 전 거울을 봤어요. 창백한 얼굴에 떨리는 손 누가 봐도 불안해하는 노인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거울 속 제 눈빛은 살아있었어요. 68년 인생 처음으로 제대로 싸워보겠다는 의지가 불타고 있었죠. 가방 속 USB를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어요. 이게 제 인생을 바꿀 열쇠가 될 거라고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고 제 명예를 되찾을 거라고요. 그런데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주민들이 모여 있었고 앞자리엔 낯선 사람들이 앉아 있었죠. 그들의 정체를 알아차린 순간 제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지연이 준비한 함정은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죠. 이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 제 인생을 건 전면전이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챕터 5 위선의 무대.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앞자리에 앉은 낯선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차렸거든요.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 서류 가방을 든 사회복지사. 그리고 요양원 관계자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지연이 준비한 함정의 규모가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죠. 단상 위에 선 지연이는 마치 무대 위 주연 배우 같았어요. 검은 정장을 입고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마이크를 잡았죠. 조명이 그녀를 비추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부녀회가 아니라 저를 매장시키기 위한 공개 처형장이라는 걸요. 주민 여러분, 오늘은 제가 대표 후보로서가 아니라 한 며느리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연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마치 정말로 슬픈 것처럼 연기가 완벽했죠. 주민들의 시선이 집중됐고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 손에 든 증거 서류를 꽉 쥐었어요. 언제 이걸 꺼내야 할까 타이밍을 재고 있었죠. 저는 시어머니를 친엄마처럼 모시며 3년간 희생했습니다. 청소도 빨래도 식사 준비도 전부 제가 도맡아 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단 한 번도 제 빨래를 해준 적 없고 오히려 제가 그 집 살림을 다 했는데 주민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동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최면에 걸린 것처럼 지연이 말을 믿고 있었죠. 그때 지연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말을 이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진짜 같아서 소름이 돋았어요. 악마가 천사의 가면을 쓴 것 같았죠. 하지만 어머니가 치매 증상을 보이시면서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물건을 숨기고 제가 훔쳤다고 하시고 없는 일을 지어내시고 순간 제가 벌떡 일어섰어요. 더는 참을 수 없었거든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려는데 옆자리 주민이 제 팔을 잡았어요. 조용히 하라는 눈빛이었죠. 마치 미리 짜고 온 것처럼 제 주변 사람들이 저를 막았어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제가 증거가 있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고 사람들은 제게 측은한 눈빛을 보냈어요. 불쌍한 치매 노인을 보는 그 눈빛이 제 가슴을 후벼 팠죠. 지연이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여러분 보셨죠? 이렇게 갑자기 흥분하시고 피해망상을 보이세요. 오늘 전문의 선생님을 모신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앞자리에 의사가 일어났어요. 일반적인 노인성 치매 증상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마치 저를 지목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기억력 저하, 피해망상, 감정 조절 실패 등을 나열하며 지연이 말한 제 행동과 연결시켰죠. 전문가의 권위를 빌려 저를 몰아가는 거였어요.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성이 파도에 휩쓸리듯 제가 준비한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서류를 꺼내 보여주려 했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때 지연이가 마이크를 제게 들이밀었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고 회의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죠. 수십 개의 눈동자가 저를 응시했는데 그 압박감에 목이 막혔어요. 어머님, 제가 늘 대신해드리잖아요. 감사하다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제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아니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그 순간 지연이가 들고 있던 생수병을 살짝 기울였어요. 또다시 물이 제 블라우스를 적셨고 차가운 감촉이 온몸을 타고 흘렀어요. 어머 또 흘리셨네요. 손이 많이 떨리셔서 제가 항상 챙기느라 힘들어요. 데자뷰였어요. 생일날과 똑같은 상황이 재현됐는데 이번엔 더 많은 관객 앞에서였죠. 웃음 섞인 수군거림이 들렸고 누군가는 혀를 찼어요. 저는 젖은 옷을 부여잡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런 며느리를 둔 게 복이네. 요즘 누가 저렇게 하겠어. 그러니까요. 우리 지연 씨가 대표되면 정말 좋겠어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지연이를 향한 찬사와 박수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죠. 저는 투명인간이 된 것처럼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손에 든 서류가 무거웠지만 꺼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사회복지사가 일어나 요양원 팸플릿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설명했죠. 몇몇 주민들이 제게 그 팸플릿을 건넸는데 마치 이미 제 운명이 결정된 것 같았어요. 지연이가 다시 단상에 올랐어요. 이번엔 부녀회 회계 장부를 들고 있었는데 제가 찾던 바로 그 장부였죠.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어요. 깨끗하게 정리된 새 장부 같았어요. 제가 총무를 맡고 나서 회계를 투명하게 정리했습니다. 이전에 혼란스러운 기록들도 다 바로잡았고요. 순간 깨달았어요. 지연이가 장부를 바꿔치기 한 거예요. 제가 가진 이중장부 증거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온몸이 차가워졌죠. 완벽한 범죄였어요. 증거를 없애고 오히려 저를 가해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제 감정은 바닥을 쳤어요. -8아니 그보다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진 기분이었죠. 68년 인생에서 가장 치욕적인 순간이었어요. 생일날보다 더 잔인한 공개 처형이었으니까요. 회의실을 나오려는데 정회계사가 멀리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다가오지 못했죠. 지연이 옆에 선 사람들이 그를 감시하고 있었거든요. 모든 게 계획된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눈물이 흘렀어요. 차가운 바람이 젖은 옷을 더욱 차갑게 만들었고 제 마음도 얼어붙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에서 뭔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분노였어요. 순수한 분노가 차가운 절망을 녹이기 시작했죠. 집에 도착해 하민이가 그려준 그림을 다시 꺼내봤어요. 할머니 울지마 내가 지켜줄게. 그 글귀가 제게 힘을 주었어요. 손에 든 USB를 만지작거렸어요. 이중 장부 파일이 담긴 이 작은 메모리가 제 마지막 희망이었죠. 지연이가 장부를 바꿨어도 디지털 기록은 남아있으니까요. 이제 정말 마지막 결전을 준비해야 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 다짐했어요. 내일은 반드시 반격하겠다고 더 이상 당하지만은 않겠다고요.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지연이 마지막 카드가 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혹하다는 걸. 그리고 제가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챕터 6 결전 준비.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 마치 신문실 조명처럼 제 얼굴을 비췄고 부녀회에서의 굴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무너지는 대신 뭔가가 제 안에서 단단해지고 있었거든요. 마치 압력을 받은 석탄이 다이아몬드로 변하듯이요. 새벽 3시 저는 일어나 책상에 앉았어요. 하민이가 그려준 그림들을 펼쳐놓고 USB와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이제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전쟁을 준비하는 장군처럼 냉정하게 전략을 짜야 했으니까요. 첫 번째로 정회계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새벽이라 답장은 기대하지 않았는데 바로 왔더라고요.
그도 잠을 못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부녀회에서 저를 돕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었대요. 어르신 죄송해요. 제가 따로 보관한 원본 장부가 있어요. 내일 아침 일찍 드릴게요.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올랐어요. 지연이가 바꾼 장부 말고 진짜 원본이 있다는 거였죠.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어요. 지연이가 이것까지 알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었죠. 아침 6시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정회계사인 줄 알았는데 아들 도현이었어요.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이 날카로웠죠.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엄마 지연이한테 들었어요. 어제 부녀회에서 또 난리 치셨다면서요. 또라는 단어가 제 가슴을 찔렀어요. 마치 뾰족한 못이 심장을 관통하는 것 같았죠. 아들의 눈빛엔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고 저를 바라보는 시선은 정말로 치매 환자를 대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참을 수가 없어요. 엄마를 요양원에 모셔야겠어요. 동의서에 사인하세요. 도현이가 내민 서류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요양원 입소 동의서였죠. 제 아들이 저를 버리려는 거예요. 눈앞이 캄캄해졌지만 절대 무너질 수 없었어요. 고개를 꼿꼿이 들고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죠. 도연아, 엄마가 정말 치매에 걸린 것 같니?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니?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차갑고 단단했죠. 도현이가 당황한 듯 눈을 피했어요. 그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지연이가 나타났어요. 역시 이것도 지연이 시나리오였구나 싶었죠. 어머님, 이제 편하게 사세요. 요양원이 나쁜 곳이 아니에요.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 위선적인 목소리에 구역질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죠. 서류를 손에 들고 찢어버리려다가 멈췄어요. 아니, 이건 증거로 남겨둬야겠다 싶었거든요. 강요와 협박의 증거로요. 그때 작은 발소리가 들렸어요. 하민이가 잠옷 차림으로 거실로 나왔죠. 졸린 눈을 비비며 저를 보더니 달려와 안겼어요. 그 작은 체온이 제게 힘을 주었죠. 할머니, 어디 가지 마요. 나랑 같이 있어요. 순간 도현이 얼굴이 흔들렸어요. 아이 앞에서 요양원 이야기를 하기가 껄끄러웠던 거죠. 지연이가 하민이를 데려가려 했지만 아이는 제 품을 떠나지 않았어요. 꽉 붙잡고 있었죠. 그들이 떠나고 나서 저는 정회계사를 만나러 나갔어요. 약속 장소는 아파트 뒤편 작은 공원이었죠. 벤치에 앉아 기다리는데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어요. 혹시 지연이가 따라오진 않았을까 계속 뒤를 돌아봤죠. 정회계사가 나타났을 때 그의 손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건네주더라고요. 봉투를 열어보니 원본 장부 복사본과 함께 지연이 조작한 내역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걸로 충분해요. 횡령 금액이 5천만 원이 넘어요. 형사 고발 가능한 수준이에요. 5천만 원 그 숫자에 숨이 막혔어요.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죠. 정회계사가 변호사 연락처도 줬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했죠. 이제 정말 싸울 준비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USB에 담긴 디지털 파일 정회계사가 준 원본 장부 영호가 찾아낸 계좌 거래 내역 위조된 도장이 찍힌 서류들 그리고 오늘 받은 요양원 입소 동의서까지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사건 개요를 설명하니 당장 경찰에 고발하자고 했죠. 내일 아침 함께 경찰서에 가기로 약속했어요. 드디어 반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르신 내일 부녀회 정기 총회가 있다고요.
거기서 모든 걸 폭로하는 게 어떨까요? 맞아요. 내일이 원래 정기총회였어요. 모든 주민이 모이는 자리죠. 그곳에서 진실을 밝히면 지연이는 끝장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또다시 실패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죠. 하지만 더는 망설일 수 없었어요. 하민이가 그려준 그림을 다시 봤어요. 할머니 울지 마, 내가 지켜줄게.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했어요. 지연이 같은 엄마 밑에서 자라게 할 순 없었으니까요. 밤이 깊어가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결판난다는 생각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투지였어요. 68년 인생 처음으로 제대로 된 싸움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숨지 않겠어. 내 인생을 내가 지킬 거야.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은 더 이상 힘없는 노인이 아니었어요. 전사의 눈빛이 번뜩이고 있었죠. 차가운 분노가 단단한 갑옷이 되어 저를 감싸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정 무렵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현관문 밖에서 뭔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죠. 문을 열어보니 바닥에 사진이 한 장 떨어져 있었어요. 제가 정회계사를 만나는 사진이었죠. 뒤에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내일 입 열면 하민이가 위험하다, 지연이의 글씨였어요. 손이 떨렸지만 이제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하민이를 지키는 방법은 지연이를 막는 것뿐이었으니까요. 내일 총회에서 모든 걸 끝낼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어요. 지연이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카드가 얼마나 잔인한지를, 그리고 제가 상상도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챕터 7 부녀회 반격. 총회 당일 아침 저는 거울 앞에 섰어요. 하얀 블라우스에 감색 재킷을 입었죠. 평소와 달리 단정하게 머리를 빗어 올렸고 화장도 했어요. 마치 전투복을 입는 전사처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준비했죠.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거니까요. 가방에 모든 증거를 넣었어요. USB 원본 장부 계좌 내역 녹음 파일, 그리고 하민이가 그려준 그림들까지요. 왜 그림을 넣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이 아이가 제게 준 용기를 잊지 않으려고 그랬나 봐요. 회의실로 가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단단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이미 많은 주민들이 모여 있었죠. 지연이는 단상 위에서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대표 선거 최종 연설이었죠. 지연이가 저를 보더니 씩 웃었어요. 마치 이미 승부는 끝났다는 듯이요.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자리에 앉았어요. 때를 기다리는 사냥꾼처럼 조용히 숨을 고르며 기회를 노렸죠. 주민 여러분, 저는 지난 3년간 투명한 회계 관리로 부녀 회비를 절약했습니다. 여기 장부를 보시면 지연이가 장부를 들어 보이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지만 이번엔 주눅 들지 않았어요. 가방에서 하민이 그림을 먼저 꺼내 들었어요. 잠깐만요. 여러분께 먼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제 손주가 그린 그림이에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왜 갑자기 그림이냐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림을 높이 들어 모두가 볼 수 있게 했어요. 울고 있는 할머니와 할머니 울지마 내가 지켜줄게라는 글귀가 선명하게 보였죠. 8살 아이가 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요? 바로 엄마가 할머니를 괴롭히는 걸 봤기 때문입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지연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주민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저는 이어서 원본 장부를 꺼냈어요. 정회계사가 보관하고 있던 진짜 장부였죠. 이게 진짜 장부입니다. 지연 씨가 조작하기 전 원본이에요. 여기 보시면
5천만 원이 넘는 돈이 사라졌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몇몇은 장부를 직접 보려고 일어섰죠. 지연이가 당황하며 마이크를 잡았어요. 거짓말이에요. 그 노인이 치매 때문에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였어요. 제가 노트북을 꺼내 USB를 꽂았죠. 회의실 스크린과 연결해서 파일을 띄웠어요. 이중장부가 나란히 비교되어 나타났고 차액이 빨간색으로 표시됐죠. 숫자가 너무 명확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어요. 녹음 파일을 재생한 거죠. 지연이가 친정엄마와 통화하던 내용이었어요. 시어머니 재산은 곧 제 거예요. 저 노인네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지자 모두가 숨을 멈췄어요. 이게 진짜라면 이건 범죄 아닌가요? 우리 부녀 회비를 횡령했다는 거잖아요.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혔어요. 마치 잔잔하던 호수에 폭풍이 몰아친 것처럼 순식간에 모든 게 뒤바뀌었죠. 지연이를 바라보던 존경의 눈빛이 분노와 경멸로 변했어요. 지연이가 뭔가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정회계사가 일어나 추가 증언을 했고 영호가 준비한 계좌 거래 내역도 공개됐죠. 완벽한 증거의 연쇄였어요.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며 진실이 드러났죠.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경찰이 들어왔어요. 제가 변호사와 함께 미리 신고해둔 거였죠. 경찰은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한 후 지연이에게 다가갔어요. 김지연 씨 횡령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동행해 주시죠. 지연이 무릎이 꺾였어요. 그토록 당당하던 그녀가 바닥에 주저앉았죠. 눈에선 눈물이 흘렀지만 이미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어요. 자업자득이었으니까요. 어머니가 이러시면 하민이는 어떡해요? 마지막까지 하민이를 방패로 쓰려는 지연이를 보며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하민이는 내가 지킬 거예요. 너 같은 엄마보다는 내가 낫겠지. 경찰이 지연이를 데리고 나가는 걸 보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68년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싸움이었지만 이겼어요. 진실이 승리한 거예요. 주민들이 하나둘씩 제게 다가왔어요. 사과하는 사람도 있었고 격려하는 사람도 있었죠. 누군가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냐고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됐다고요. 어르신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가 다 속았어요. 이제야 속이 시원합니다. 진짜 어르신이 우리가 존경할 분이었네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처음엔 한두 명이었는데 점점 커져서 회의실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죠. 저는 그 박수를 받으며 눈물이 났어요.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어요. 무거웠던 가슴의 돌덩이가 사라지고 깃털처럼 가벼워진 기분이었죠. 하민이 그림을 다시 꺼내봤어요. 이제 할머니는 울지 않아도 돼. 너 덕분에 이겼어.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 뜻밖의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 도연이었죠. 그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뒤섞여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아직 아들을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하민이와 둘이서 저녁을 먹었어요. 아이는 제가 해준 된장찌개를 맛있게 먹으며 웃었죠. 그 순수한 미소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구나. 진짜 제 인생을 되찾은 거구나 하고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지연이 체포로 끝난 줄 알았던 이 이야기에는 한 가지 더 충격적인 반전이 숨어 있었거든요. 그건 바로 제 남편이 남긴 유산과 관련된 비밀이었어요. 챕터 8 새로운 시작.
지연이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된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의 유품 상자를 다시 열었어요. 그동안 너무 정신없어서 제대로 못 봤던 서류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오래된 적금 통장이 눈에 띄었어요. 남편이 저 몰래 넣어둔 것 같았죠. 통장을 확인하니 3천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큰 돈은 아니지만 남편이 만일을 위해 모아둔 비상금이었죠. 지연이 못 찾은 이유는 간단했어요. 제 친정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오래전 돌아가신 어머니 명의를 남편이 그대로 둔 거였어요. 당신이 이걸 찾았다면 정말 어려운 상황이겠지. 이 돈으로 새 출발하세요. 사랑해요. 집으로 돌아오니 도현이가 또 와 있었어요. 이번엔 무릎을 꿇고 있었죠.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밤새 울었는지 얼굴이 부어 있었어요. 처음으로 아들이 진심으로 후회하는 걸 느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바보였어요. 엄마를 믿지 못했어요. 아들의 어깨가 들썩이며 흐느꼈어요. 35살 아들이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죠.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쉽게 용서할 순 없었어요. 너무 큰 상처를 받았으니까요. 도연아, 시간이 필요해. 지금은 너를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하민이는 내가 지킬게. 도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어요. 그래도 아들이니까 언젠가는 용서하겠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제 마음도 치유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오후에 주민들이 찾아왔어요. 그동안의 오해를 사과하고 싶다면서요. 누군가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고 누군가는 꽃다발을 가져왔어요. 마치 제가 영웅이라도 된 것처럼 대접했죠. 어르신 정말 대단하셨어요. 저희가 그동안 못 알아봐서 죄송해요. 이제 우리 부녀의 고문으로 모시고 싶어요. 어르신 같은 분이 계셔야 해요. 따뜻한 말들이 제 마음을 녹였어요. 하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이제는 조용히 제 삶을 살고 싶었거든요. 누구의 시어머니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그냥 나 자신으로 살고 싶었어요. 저녁 무렵 하민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가방을 내려놓고 제게 달려와 안겼죠. 작은 손으로 제 볼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안 울어요. 할머니가 이겼잖아요. 우리가 이긴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이긴 거예요. 저 혼자가 아니라 이 아이와 함께 이긴 거죠. 하민이를 꼭 안아주며 눈물이 났어요. 이번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미역국을 끓였어요. 제 생일은 지났지만 진짜 새로 태어난 기분이었거든요. 하민이와 둘이 앉아 따뜻한 미역국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민아, 할머니랑 여행 갈래? 바다 보러 가자. 진짜요? 와, 신난다. 할머니랑 둘이서요. 그래요. 이제는 자유예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자유 말이에요. 남편이 남긴 작은 선물과 제 연금으로도 충분히 하민이와 소박하게 살 수 있어요. 거창한 여행은 아니어도 가까운 바다라도 다녀올 수 있겠죠. 일주일 후 지연이 재판 소식을 들었어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횡령한 돈은 모두 변제하라는 판결이 났다고 했죠. 당연한 결과였어요. 정회계사가 찾아와 부녀회 정식 회계 감사를 맡아달라고 했어요. 이번엔 수락했어요. 제가 감시하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봉사하며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어요. 어르신 덕분에 우리 아파트가 깨끗해졌어요. 진짜 영웅이세요. 영웅이라니요. 저는 그저 제 삶을 지키려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걸 배웠어요. 나이가 들어도 싸울 수 있다는 것,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요.
창밖으로 봄날의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죠. 마치 제 인생에도 봄이 온 것 같았어요. 68년 만에 찾아온 진짜 봄이었죠. 하민이가 또 그림을 그려왔어요. 이번엔 웃고 있는 할머니와 손잡고 있는 자신을 그렸더라고요. 무지개가 떠 있고 해님이 웃고 있었어요. 밑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할머니랑 나랑 영원히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그래, 우리 행복하게 살자, 진짜 행복하게. 거실 벽에 하민이 그림들을 모두 걸어놨어요. 울고 있던 할머니부터 웃고 있는 할머니까지 그건 제 인생의 기록이었고 승리의 증표였어요. 이제 저는 당당한 김순자예요. 누구의 무엇도 아닌 그냥 나 김순자요. 남편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여보, 이제 걱정 마세요. 나 잘 살 수 있어요. 당신이 남긴 마음 덕분에 하민이와 행복하게 살게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68년 인생 처음 쓰는 일기였죠. 오늘부터 나는 새로 태어났다. 누구도 나를 무시하지 못한다. 나는 강하고 당당한 김순자다. 그렇게 적었어요. 이제 저의 진짜 인생이 시작됐어요. 늦었지만 괜찮아요.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되든 매일매일을 제 것으로 살 거예요. 하민이와 함께 웃으며 행복하게 말이에요. 창밖에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어요. 마치 축복의 꽃빛처럼 아름다웠죠. 저는 미소 지으며 생각했어요. 살아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싸워서 이겨내서 정말 다행이라고요.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68세에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했어요. 그리고 저는 증명했죠. 나이는 숫자일 뿐 용기와 진실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요.